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6월 말까지 땜빵 방송하기로 했다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주로 땜빵 방송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 땜빵 방송 하려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 북한 이야기를 분량을 거의 이렇게 2배로 늘리다가 보니까 질이 멸렬해져서 제가 생각해도 재미없어서 죽겠어요. 혹시 계속 이 땜빵 방송을 이어가야 된다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조합원들 여러분들하고 좀 의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하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네, 어쨌든 되는 대로 북한 방송 아직은 진행을 해야겠죠. 사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고 싶은가? 단순한 호기심은 물론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요, 크게 봐서 2종류가 있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3종류구나. 하나는 그야말로 그냥 호기심.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이 있는데 어떤지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이 나서 어머 신기해 그러면서 북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뭐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냥 쓸데없이 호기심이 생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적 목적 없이 그냥 궁금하다. 근데 그거는 저기 남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긴 나라더라라든가 아르헨티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호기심인데 머리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호기심이 나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북한이 재미있는 테마일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어떻게든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하나로 통일을 하든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평화적으로 협조하고 잘 지내야지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목적에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하다. 달리 말하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내부의 갈등과 균열을 봉합하고 봉쇄하고 이런 목적으로 북한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정치적 지형으로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나뉘느냐. 솔직히 아무데나 보수다, 중도다, 진보다 갖다 붙여서 정말 머리 아픈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보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 나쁘지만은 않고 진보라고 하더라도 다 옳지만은 않다는 거를 이제는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실 이 노무현을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진보가 볼 때는 정말 보수적이고 보수가 볼 때는 정말 극좌에 가까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도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북한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상대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듭 강조하거니와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70년 동안 북한을 대응해온 자세로부터 조금씩 좀 더 평화적으로 가까이 가긴 하지만 획기적으로 다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런 뜻에서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독하고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도 그한 20년 가까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몹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벽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뭐든지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게 특히 정치 쪽에서는 이런 외교 분야에서는 정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죠. 인간의 삶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쌓이는 문제들이 배우자가 죽는 게 1번이고요. 자식이 죽는 게 2번이고요. 이제 그 밖에도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한대요. 심지어 자식이 서울대 합격해서도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건 너무 신기한 이야기 아니에요? 애가 서울대 들어갔다는데 왜 스트레스가 생겨? 좋아야지. 근데 등록금도 싸고 하니까 다른 대학 보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스트레스가 되게 복잡한데요. 파고 들어가서 보면 자식이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으로 자식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치맛바람 장난 아니죠. 저는 애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할 때 희한하게 대학교 가고 할 때구나. 대학교 가고 할 때 희한하게 애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3 뒷바라지를 제가 아니고 지 아빠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수험생 부모로서의 스트레스를 별로 못 받은 편이기는 하지만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어서 대학 보내느라고 고생하는 걸 정말 봤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 할아버지의 재력과 무관심한 아버지와 극성 맞은 엄마가 애를 서울대 보낸다. 좀 맞는 얘기 같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엄마의 교육 방침에 아빠가 간섭을 안 해야 되고 거기다가 엄마는 정말 거의 학원 강사 못지않게 정보도 많아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애를 대학을 보냈으니까 저는 훌륭한 엄마인가?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저도 애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분명히 스트레스가 생겨요. 이제는 성인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고 관계를 새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이상한 예를 들었지만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하물며 배우자가 죽는다든가 하는 급격한 변화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죠. 감당이 안 돼서 왜 평생 사이좋게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1년 안에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보통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개인적인 삶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스트레스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가 파국적인 변화를 맞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라마다 굉장히 노력을 하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자기 나라를 전쟁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겠다고 한 아베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자기 국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미국이 여기저기서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다니는 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국내에 외국이 침략해온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9.11 테러가 미국 사람들이 정신세계에 완전히 이제 구멍을 하나 내었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이념 위에 서 있는 나라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종류의 법률도 위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부시 때 애국법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시행령. 부시도 시행령 정치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헌법을 슬쩍 피해갈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독재적인
통치를 했죠. 근데 그게 미국인들에게 용인이 되었던 이유가 9.11 테러가 이슬람에 의한 테러다라고 알려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유일하게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이 핵미사일이라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가졌다. 더 무서운 거는 핵을 가진 사실이 아니고 미사일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ICBM이라 그럽니까?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를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한다는데도 막 유엔을 동원을 해갖고 난리굿을 지기는 이유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원리하고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쏘는 원리하고 학술적으로는 똑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어째저째 뚝딱뚝딱 하면 미국으로까지 올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핵폭탄을 탑재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만 있으면 미국으로 쏘는 건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사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남한에 설치를 하니 많이 하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에게로 포를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진주만 공습은 하와이에서 있었습니다. 진주만 습격. 그 하와이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를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몽땅 외국에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겁을 안 내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본의 호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일본이 전쟁하고 싶은데 일본 땅에서 전쟁하려는 건 아니다. 그럼 어디서 하냐?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삭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안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 정책은 정말 보수적이었어요. 물론 보수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기존의 늘 강조하듯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북한하고의 사이에 전쟁만은 없어야 되겠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협조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기조를 좀 더 이어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를 조금 더 평화 쪽으로 옮겼잖아요.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 더하기 번영 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공동 번영하자. 남북한이 공동 번영하면 정말 싫어하는 나라들 몇 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일본이 싫어요. 일본이 싫거든요. 자, 그다음 미국도 싫어요. 이 무기 팔아먹을 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여하튼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는 먹고 살죠.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또는 이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도 이젠 좀 식상하잖아요. 남아있는 적이 북한이에요. 물론 인터뷰 같이 굉장히 조악한 영화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영화 속에서 북한은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래서 못하는 것이 없는, 정말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말하자면, 신종 악마로 묘사가 되고 있죠. 적이 없으면 영화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이런 이 전쟁 영화라든가 또는 스파이 영화라든가 이런 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그렇고,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그렇고,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해 간다라는 게 굉장히 양날의 칼입니다. 굉장히 양날의 칼이라기보다는 칼날위를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참여정부 당시에 NSC 차장이었고, NSC 이 우두머리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NSC 차장이라고 한다면 안보 분야에서 가장 1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장관도 했죠. 통일부 장관. 장관도 했었던 이종석 저는 맨날 차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종석 장관이 썼던 참여정부 때의
통일 안보에 관련된 비명록의 제목이 칼날 위의 평화예요. 정말 칼날 위를 걸어가는 거나 같죠. 특히 남북 관계는. 이분은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칼날 위의 평화를 조심스럽게 걸어서 적어도 칼등 위의 평화까지는 가고, 예. 그런 다음에 견고한 평화 체제를 이루려는 것, 이것이 참여정부의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칼날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상당히 보수적인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가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정도도 사람들은 잘 몰랐구나라는 걸 느낄 때마다 굉장히 아연할 때가 있죠.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파병 문제죠. 파병. 데모 꽤나 하셨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마이크 붙잡고 부산에서요, 머리에 초록색 염색을 하고 마이크 붙잡고 서가지고서는 대통령은 파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당신을 뽑았습니까? 하고 연설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참 파병한다고 할 당시에 어떠셨는지 그 후기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파병 문제를 얘기를 하자. 여러분들은 파병 때 당시에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취임 초기에 북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세요. 예, 그 중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새정치 내부의 균열의 씨앗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남겼던 것이, 대통령께서는 파병이 나의 지지자들이 나에게 등 돌리게 했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것, 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한나라당에서 그 대북 송금 특검의 특검 임명 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식의 일테면 거짓말로 많이 회유를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담 때문에 송금 특검을 받아들였던 것이 결국은 굉장한 어떤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죠. 결국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에까지 이어지는 이 지속적인 문제의 과정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라크 파병을 제외하고 나면 대통령은 보수 진영과 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외교적, 심지어 이렇게 경제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고 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땐 한미동맹 강화예요.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서서 한미일 삼각동맹, 군사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현안들을 보면 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관련된 현안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국정원이 지금 아주 야단 법석을 정말 솔직히 말해서 별꼴을 다 보겠어요.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 대국민 성명을 내지를 않나 별짓을 다 하는데 얘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저도 굉장히 그래요. 이런 조직들이 국민 앞에 전면적으로 나선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정말 너도 나도 다 음모론의 대가가 되어가지고 쟤네들이 더 큰 무언가를 덮으려고 그러나 더 큰 무언가를 덮으려고 정말 그런다면 남아있는 것은 전격적인 한일 군사동맹밖에 없어요. 전격적인. 그 다음 수순은 뭐냐? 북한하고 전쟁이죠. 자, 이렇게 가는 수순밖에 없기 때문에 설마 그려라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는 군사동맹이 아니에요. 근데도 군사동맹 맞나? 헷갈리네. 여하튼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 관계에 관해서 우리는 흔히 혈맹 이렇게 표현을 하죠. 6.25 전쟁 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한의 자주적인 독립국가임을 천명하는 일보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보수 세력의 거의 다예요. 조중동 언론을 포함해서 재벌들, 제게 한 100위 정도까지 되는 이런 기업의 총수들이라든가, 또는 나이가 한 60살 넘어가고 있는 대학 교수 출신들이라든가, 여하튼 소위 자칭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남김없이 중에서 예외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 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분들이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실 이렇게 이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죠. 평화 번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외신하고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외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월 초쯤에요. 미국 비행기하고 북한 비행기하고가 충돌할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게 아니라 전투를 벌일 뻔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일에 관해서 어떤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잘못한 거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이 잘못한 거다. 미국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대놓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객관적으로 봐서 미국이 잘못한 거거든요. 이 신문이 더 타임즈라고 하는 영국 신문이에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이 더 타임즈에서 이름 빌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더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군 감시, 그때 북한 핵시설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었는데, 핵시설에 대한 공중 감시를 지나치게 강화를 해서, 너무 강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촉구하고 싶다. 우회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시설을 공중 감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북한 영공을 침범하고 하니까 미그 29기가 떠가지고서는 쏜다, 가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마터면 총격전을 벌일 뻔했어요. 이게 이제 아슬아슬한 사건이었는데요. 미그 29기가 미 정찰기를 20분이나 따라다녔대요. 한 몇십 미터 꼬랑지에 붙어가지고.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미그 29기 조종사가 겁나게 조종술이 좋은 게 아니라서 삐끗 실수만 해서도 박치기 할 뻔한, 또는 잘못해갖고 손가락 놀려서도 총 쏠 뻔한.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전쟁 나는 거죠. 아슬아슬했어요. 자, 이 아슬아슬 이 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는 그냥 영공 있잖아요. 이제 북한 영토에서 떨어진 동해상을 비행을 했다. 우리는 영공 침범 안 했다. 이제 그랬는데, 북한은 쟤네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노 대통령이 한 말은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미국 좀 심했다. 너가 너무하니까 북한이 그러는 거 아니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라고 하고 싶다라는 말이 딱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명분을 주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막전막후에 대한 이야기도 이종석 장관 책에 실려 있는데, 정말 읽어나가는 동안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기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뢰를 씩씩씩 밟고 다녔구나. 이런 일들이 남북관계에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말리게 노력을 했는가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여하튼 더 타임즈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한나라당 장난 아니게 난리를 쳤죠. 이때 당시에 나왔던 말 중에 제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탄핵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탄핵해야 된다.
한미 군사동맹의, 우리 군사동맹 맞구나. 저는 정말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걸 마음속으로 제가 좀 부정하고 싶은지, 동맹은 군사동맹인데 경제동맹은 없잖아요. 근데도 왜 자꾸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말고 뭐 딴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자, 이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지요. 이런 상황에서 1차 이라크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하시죠. 예. 미국이 우리한테 이라크에 파병을 해달라고 요청해왔고,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난리를 쳤어요. 당연히 한나라당 사람들이야 찬성하죠.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파병 반대 시위는 거의 전적으로 노무현한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개혁당, 당으로 볼 때는 개혁당하고 민주노동당이 사이좋게 손잡고 앞장서고,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이 이렇게 계속 견고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사동맹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렵사리 열어놓은 평화기조에 균열이 가잖아요. 거기다가 대북 송금 특검도 좀 있으면 할 거고 아주 어렵게 되었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견해가 사실은 조금 달랐어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된 것들 가운데 어떤 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어느 것이 나아갈 방향인가 하는 게 결정 안 되어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죠. 엄마가 어떤 아이가 손버릇이 나빠고 친구 지우개를 슬쩍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혼이 나고 왔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니? 내가 진작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근데 친구 것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슬쩍 하면 안 돼.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응? 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하고, 야, 이 새끼야,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노랗다. 내가 니 그럴 줄 알아서 니 나중에 커서 도둑놈밖에 더 되겠나? 이렇게 말한 자식 새끼하고, 이 아드님과 이 자식 새끼 중에 어느 놈이 도둑놈이 될까요?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친구의 지우개를 슬쩍한 순간에는 걔가 내가 친구 지우개를 슬쩍하는 도벽이 있었구나를 부끄러이 여기고 좀 더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도 내를 부신하는데 내가 도둑놈이나 되지 뭐라고 할 건지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의 순간들이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들이 이 애를 그야말로 형사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의 핵 문제도 제가 보기엔 비슷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북한은 브루스 커밍스에 의하면 실제로 북핵 위기가 불거진 90년대 초반부터 핵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세간에서 알려지듯이 박정희가 핵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70년대에 북한이 핵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도 아니고 실제로는 6.25 전쟁의 와중에 이미 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메가더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맞지 싶어요. 헷갈리네. 트루만이 아니고 아이젠하워한테 수도 없이 북한에다가 원자탄 떨어뜨리자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반대했죠, 사방에서. 사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 도시 두 개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직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북한에다가 만주와 북한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리자라고 했던 메가더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남한 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말 참 아프리카의 황폐한 사막 못지않은 상태로 아직도 겨우겨우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를 군인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전쟁에서 쉽게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람이 얼마나 죽든 그리고 그 후 폭풍이 얼마나 강렬하든 관계없이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정신이 조금 박힌 정치가들은 반대하는 것이지요. 여하튼 이 김일성이 핵을
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그 위협에 직면해가지고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파키스탄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또는 그 소련이라든가 핵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전쟁이 억지된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죠. 전쟁이 억지된다는 경험을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린존 같은 영화, 맷 데이먼이 주연을 하는 그린존 같은 영화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지듯이 실제로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 없었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핑계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미국이 침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핵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북한이 사실 핵을 가지고 있어서 핵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최대치는 일본이에요. 미국까지는 지금도 거기까지 싣고 갈 수 있는 핵탄두 개발을 했느냐는 물음표고, 그 미사일이 정말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격추되지 않고 살아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퀘션마크잖아요. 퀘션마크인데, 여하튼 핵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일본은 때릴 수가 있고, 일본을 때리게 되면 미국이 최소한 손을 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쟁 억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저 같은 군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50년대부터였다라고 브룩스 커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핵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적어도 2003년 초에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이 일종의 자구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한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으로 제압하거나 응징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일종의 외교 전략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의 지상 목표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남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라든가 또는 미국을 향해서 북한을 감싼다든가 하는 것이 북한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좋아서다라기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차 파병이 결정이 된 건데요. 저도 정말 참 지랄맞게 반대 많이 했지만 1차 파병의 성격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도 첫째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1차 파병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군대가 이라크로 갔는가 하는 걸 잘 살펴보면요. 이 공병대, 의무대 이런 비전투병이 1차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사실 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2차 파병이죠. 미국에서는 전투병을 파병해 주기를 원했고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도 전투병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반대로 1차 파병도 너무나 잘못한 것이고 2차 파병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자, 이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협상 문제, 협상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의 정권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 기조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고 저는 거듭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1차 파병 문제가 제가 좀 오리무중으로 얘기를 했지만 한미군사 동맹 문제, 그다음 북핵 문제 이런 것들과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사실 2차 이라크 전쟁이죠. 이 부시의 아버지 부시가 91년도인가 언젠가 1차 이라크 전쟁을 한번 벌였어요. 그때는 석유가 분명히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두 번째 전쟁을 또 역시 석유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량 살상 무기 어쩌고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갔을 때 우리 국민들 가운데 반대했던
분들의 상당수는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우리가 이 파병을 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때도 파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분쟁 지역에 파병이 많이 됐습니다. 그 동티모르 사태가 났을 때 이 파병을 하자 말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요. 그때 당시에 파병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당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이미경 의원이 혼자서 동티모르 이 파병에 대해서 이 찬성표, 김대중 대통령 때였던가 보다.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출당 조치를 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프간 전쟁 때 기억나시죠?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이 빈라덴이 아프간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아프간에 파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군대도 같이 갔어요.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예, 가면 된다 안 된다. 자, 이랬을 때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프간 때도 우리는 전투병 파병은 아니었죠. 자, 이건 어쨌든 명분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한미군사동맹의 이 계약상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아프간 파병 때는 대대적인 파병 반대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노무현 때는 왜 그렇게 파병 반대 운동이 벌어졌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 가운데는 김대중 대통령들의 지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진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일단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북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북한 문제를 대화와 협상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어떤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부시가 2002년도에요. 이때가 이라크 전쟁 일으키기 전인데 이제 2002년도에 1월 달쯤에 이라크하고 북한을 가리켜서 악의 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대해서 이라크가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 언제나 좀 그런 점이 있죠. 북한에 대해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서라도 전쟁이 있으면 되는데 이 아프간에는 한번 파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악의 축을 공격한다라는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아까 제가 더 타임즈의 노무현 대통령의 이 인터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인터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북한이 이 영변 핵발전소를 비롯해서 이제 핵시설들을 재가동을 하니까 북한이 다시 핵개발에 나서고 핵개발에 나서는 북한을 감시했다가 일단 유사시에는 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방침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더 타임즈 취임하자마자나 마찬가지예요. 2003년 2월 25일 취임하고 3월 5일 인터뷰 같으면 열흘 만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열흘도 안 되네요. 2월달은 28일까지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더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경고도 날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3월달 내내 날려요. 이런 와중에 1차 파병이 결정되었고 그것도 비전투병 파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적으로 볼 때는 그냥 잘했다라고 말해줘도 되지만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반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러한 노무현을 지지하는 계층의 노무현에 대한 기대 수준과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 사이에 오는 괴리였죠. 그러면 노무현이 그걸 몰랐냐? 알았죠, 당연히.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심지어 전두환까지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자기에게 바라는 바가 뭔지 압니다. 가장 타락하고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지지자로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자기 지지자의 탐욕을 배신하면 우리는 훌륭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진보적인 국민들이었죠. 물론 그 진보적인 국민들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틈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졌던 게 2002년 대통령 선거고 그리고 성공한 것이 노무현인데 이 노무현이 세상에 파병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자존심에 그냥 있는 대로 상처가 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더더군다나 저 부도덕한 전쟁, 침략 전쟁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 못 참아요, 한마디로. 홍세환 선생 같은 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 선생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권영길이 그 대선 후보를 포기하고 노무현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이제 그토록 격렬하게 파병 반대가 있었던 이유가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격렬한 파병 반대에 대통령의 상처를 안 입냐? 당연히 입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개떡 같은지를 뻔히 알아도요. 따라갑니다. 왜냐? 콘크리트 지지층을 건드리면 정말 통치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의 목적은 실제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 같은 조직 또는 뭐 기타의 공무원 조직들을 향해서 나의 지지층이 아직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사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내가 대통령직 그만두고 나가는 날까지도 네 모가지는 날릴 수가 있다. 이 이명박이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이명박이 마지막 날까지 인사권 행사하고 갔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에게로 정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대통령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을 제외한 일들은 대부분 유보를 해줬지만 이명박은 안 그랬거든요. 물론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이어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라인이 달라요. 박근혜한테 줄 선 사람들하고 이명박한테 줄 선 사람들하고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건드리는 게 사실 예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예의가 아닐 따름이에요. 법률적으로는 권한이 있어요. 악착까지 사자먹고 갔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말 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할 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서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근데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서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 지지층을 등에 업고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여하이 잘 보여서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이라도 좀 더 타먹자. 제가 이 공무원들을 너무 저급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방금 제가 묘사한 것 정도로 참 시사찰란 치졸한 그런 마음은 설마 아니겠죠. 뭔가 자기들 나름으로 국익에 관한 저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굉장히 좀 저급하게 보이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그 지지층의 사고방식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탐욕스럽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층을 거슬리려고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인 노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노령연금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철회를 하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는 왜 공약 어기냐고 그래요. 노인들은 그래 나라가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거 거짓말했다라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왜냐? 이게 그 지지층의 특성이고 이걸 박근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다면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얼마나 진보적인 성향이고 얼마나 자존심이 높은지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대통령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내 지지층을 절반을 잃어버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한미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게 허물어지면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피난이라도 나갈 기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줄 것과 받을 것을 손익 계산을 해볼 때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받고 파병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되도록이면 우리 젊은이들이 죽지 않게끔 파병하고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같은 이슬람권들하고 여러 이슬람권들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되도록이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파병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은 그렇게 했죠. 이 이야기 사실 이 정욱식 씨라든가 김종대 씨 같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종석 이 차장 차장 NSC 차장 장관님께서 얘기해주면 최고로 좋겠는데 제가 그분들 모셔올 처지가 안 돼요. 혹시 나중에 국민TV하고 협상이 잘 되어가지고요. 한 5시간짜리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그땐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이라크 파병, 2차 파병 때의 2,000명인가 3,000명이죠. 3,000명 비전투병 파병을 이뤄냈는가 하는 이 막전 마크도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